차가운 바람이 JK그룹 본사 70층 펜트하우스 사무실의 통유리창을 두드렸다. 강지우는 도시의 불빛이 점점이 밝힌 야경을 무심하게 내려다보며 통화를 마쳤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 한 점 섞이지 않은 채 낮고 단단했다. 방금 전 마무리된 계약은 회사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사안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떤 희열이나 안도감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에게 성공은 당연한 결과일 뿐 감정을 낭비할 대상이 아니었다. 책상 위 인터폰이 짧게 울리자 비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회장님, 강대현 회장님께서 연결을 원하십니다. 지훈은 잠시 미간을 찌푸렸다. 이 시간에 할아버지가 전화를 거는 일은 드물었다. 그는 짧게 연결하라고 지시하고 수화기를 들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노예한 목소리는 여전히 강건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명령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혼사 문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지훈은 넥타이를 살짝 풀며 대답했다.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은아 씨 측과도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의 대답에는 어떠한 감흥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에게 결혼은 또 하나의 사업 계약에 불과했다. JK그룹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새로운 사업 분야 진출을 위해 서진가의 조력이 필요했고 그 거래의 담보는 바로 그의 결혼이었다. 사랑이나 애정 같은 불확실한 요소는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전화기 너머의 할아버지는 만족스러운 듯 짧게 헛기침을 했다. 그래, 잘 생각했다. 민준이 녀석보다 네가 그릇이 크다는 걸 내가 안다. 하지만 명심하거라. 힘을 얻기 위해서는 때론 자신을 버려야 할 때도 있는 법이다. 그 말은 칭찬인 동시에 경고였다. 지훈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형 강민준을 견제하고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이 결혼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통화가 끝나자 사무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지훈은 서랍에서 서은아의 사진이 담긴 파일을 꺼내 들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꾸밈 없는 얼굴, 조용한 눈빛. 사진 속 그녀는 마치 세상의 모든 소란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눈에 띄는 미모도 화려한 배경도 없었다. 그저 평범하고 조용한 여자, 그것이 지훈이 그녀에게 내린 평가의 전부였다. 이런 여자가 과연 JK그룹의 안주인이라는 무거운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는 짧게 코웃음을 쳤다. 감당하든 못하든 그건 자신의 알 바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장기말에 불과했다. 그는 파일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은 그의 마음에 닿지 못하고 차갑게 부서져 내렸다. 내일부터 그의 삶에는 서은아라는 변수가 추가될 터였다. 그리고 그는 그 변수를 완벽하게 통제해야만 했다. 사무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그의 형 강민준 부사장이 웃는 얼굴로 들어섰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구나, 지훈아. 방금 전까지 이사회에서 내 칭찬이 자자하더군.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교활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훈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맞았다. 별 말씀을요, 형님.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언제나처럼 예의 바르지만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민주는 지훈의 책상으로 다가와 어깨를 툭 쳤다. 곧 결혼이라지? 서진가와의 결합이라니 우리 그룹에 큰 힘이 될 거야. 네가 큰 희생을 하는구나.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실상은 지훈의 결정을 비꼬는 가시가 숨어 있었다. 사랑 없는 결혼을 통해 권력을 잡으려는 야심가라는 낙인을 찍으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다. 지훈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꾸했다.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사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 뿐입니다.
그의 단호한 대답에 민준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비틀렸다. 그래, 너는 언제나 그렇게 이성적이고 냉철했지. 하지만 결혼은 비즈니스와는 다른 법이야. 부디 후회하는 일 없기를 바란다.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사무실을 나갔다. 지훈은 그가 사라진 문을 차갑게 응시했다. 후회, 그 단어는 그의 사전에 존재하지 않았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불러올 결과를 모두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결혼식 당일,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았다. 국내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 정재계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가득 찼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해관계를 숨긴 채 우아한 미소를 나누고 있었다. 이 모든 소란의 중심에 선 신랑 강지우는 완벽하게 재단된 턱시도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지금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잠시 후 웅장한 음악과 함께 식장의 문이 열리고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은아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들어섰다. 그녀는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도 여전히 조용하고 차분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쏠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오직 앞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서는 기쁨도 긴장도 읽을 수 없었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의 주인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배우처럼 보였다. 지우는 천천히 자신에게 걸어오는 그녀를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실물이 사진보다 낫다는 실용적인 생각이 잠시 스쳐 지나갔다. 하얀 드레스는 그녀의 단아한 분위기와 잘 어울렸고 옅은 화장은 그녀의 이목구비를 더욱 뚜렷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그의 심장은 조금도 뛰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운 장기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그녀의 가치가 오직 서진가의 딸이라는 사실에만 있었다. 서은아의 아버지가 딸의 손을 지훈에게 건네며 낮게 말했다. 부족한 딸이지만 잘 부탁하네. 지훈은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은하의 손을 잡는 순간 그는 아주 잠깐 놀랐다. 생각보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다. 하지만 그 감각은 이내 사라지고 그는 다시 냉정한 현실로 돌아왔다. 두 사람은 나란히 주례 앞에 섰다. 그들의 모습은 완벽한 한 쌍의 신랑 신부였지만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존재했다. 주례의 긴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지훈은 오직 이 의식이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만 생각했다. 사랑과 신뢰, 영원한 약속 같은 단어들이 공허하게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간간히 옆에 선 은하를 곁눈질했다. 그녀는 미동도 없이 주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 역시 이 모든 상황을 자신과 같은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무대 뒤에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 그는 그녀의 속을 알 수 없었다. 서로에게 사랑을 맹세하겠느냐는 주례의 물음에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망설임 없이 예라고 대답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또렷했지만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하객들은 박수를 쳤고 그들의 결혼은 공식적으로 성립되었다. 이제 그들은 법적으로 부부였다. 지훈은 은하의 얼굴에 덮인 베일을 걷어올렸다.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다. 그는 의무적으로 그녀의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차갑고 부드러운 감촉이 전부였다. 피로연은 결혼식보다 더욱 화려하고 소란스러웠다. 지훈과 은하는 끊임없이 밀려드는 하객들을 맞이하며 기계적인 미소를 지었다. 축하한다는 말들 속에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계산적인 의도가 뒤섞여 있었다. 지훈은 이런 분위기에 익숙했지만 은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궁금했다. 하지만 그녀는 지훈의 예상보다 훨씬 더 침착하게
상황에 대처하고 있었다. 그녀는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미소로 사람들을 대했고 불필요한 말은 거의 하지 않았다. 그때 민준이 와인잔을 들고 다가왔다. 두 사람 정말 잘 어울리는군. 재수 씨, 우리 지훈이가 좀 무뚝뚝해도 속은 깊은 녀석이니 잘 부탁해요. 그는 친근하게 말하며 은하에게 잔을 건넸다. 은하는 가볍게 목례하며 잔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아주버님.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분명했다. 지훈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기류를 놓치지 않았다. 민준의 눈에는 은하를 탐색하는 듯한 빛이, 은하의 눈에는 그를 꿰뚫어 보는 듯한 고요함이 있었다. 민준은 지훈을 향해 잔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자, 우리 동생의 결혼을 축하하고 JK그룹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그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호응하며 잔을 부딪혔다. 지훈은 마지못해 잔을 들었지만 그의 시선은 민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형의 저 가식적인 미소 뒤에는 분명 무언가 다른 꿍꿍이가 숨어 있을 터였다. 그는 언젠가 그 가면을 벗겨내야 한다고 다짐했다. 긴 피로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화려했던 결혼식의 열기는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현실만이 남았다.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결혼이라는 과업은 일단 완수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계약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뿐이었다. 그는 옆자리에 앉은 은하를 흘기포았다. 그녀는 웨딩드레스를 벗고 단정한 원피스 차림이었다. 창밖의 불빛이 그녀의 얼굴 위로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든 것 같지는 않았다. 지우는 그녀에게 말을 걸어야 할지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그만두었다. 어차피 할 말도 없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앞으로도 굳이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관계는 철저히 비즈니스적인 것이어야 했다. 차가 신혼집으로 꾸며진 호화로운 저택에 도착했다. 집사과 사용인들이 나와 그들을 정중하게 맞이했다. 지훈은 차에서 내리며 은하에게 말했다. 방은 위층 오른쪽 끝입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집사에게 말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다. 그는 그녀를 아내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입주자를 들인 집주인처럼 행동했다. 은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수능적인 태도는 지훈을 더욱 무심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을 썼다. 지훈은 서재에서 밀린 서류들을 검토했고 은하는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신혼 첫날 밤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들의 공간은 멀고도 차가웠다. 지훈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서은아, 그녀는 과연 자신의 계획에 순순히 따라와 줄 것인가? 아니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될 것인가? 그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는 결코 그녀에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지우는 서재를 나와 자신의 침실로 향했다. 복도를 지나는 그의 발걸음 소리는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는 무심코 은하의 방문 쪽을 바라보았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아직 잠들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는 것은 그가 가장 서툰 일이었고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었다. 그렇게 그들의 첫날 밤이 소리 없이 지나가고 있었다. 결혼 후 첫 아침 거대한 식탁의 양끝에 앉은 강지훈과 서은하는 말없이 각자의 식사를 했다. 갓 구운 빵의 고소한 냄새와 신선한 커피 향이 공간을 채웠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지훈은 이미 태블릿 PC로 밤새 들어온 보고서를 확인하고 있었고, 은하는 소리 없이 음식을 나이프로 자를 뿐이었다. 그들에게 이곳은 따뜻한 가정을 꾸리는 신혼집이 아니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임시 거처와도 같았다. 다녀오겠습니다. 식사를 마친 지훈이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무심하게 말했다. 그것은 아내에게 하는 인사라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을 알리는 통보에 가까웠다. 은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현관까지 배웅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저 조용히 서서 그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지훈은 그런 그녀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랐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회사 문제로 가득 차 있었다. JK그룹의 신성장 동력으로 지훈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반도체 신규 생산 라인에서 심각한 불량이 발생했다. 세계 최고의 기술진과 설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오류로 인해 수율이 목표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지훈의 경영 능력을 입증할 중요한 시험대였기에 이번 사태는 그의 입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었다. 그는 차 안에서 연신 마른 세수를 하며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려 했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긴급 임원 회의가 소집되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기술팀장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아직 원인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는 보고를 올렸다. 이사들은 노골적으로 지훈의 능력을 의심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민준 부사장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그는 지훈의 어깨를 감싸며 임원들을 향해 말했다. 모두 진정하십시오.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겁니다. 민주는 마치 자신이 구원투수라도 된 것처럼 회의를 주도하기 시작했다. 그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조사팀을 꾸리자고 제안하며 자신이 직접 그들을 인솔하겠다고 자청했다. 그의 제안은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지훈은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를 읽었다. 그것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해결사 이미지를 구축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계산된 행동이었다. 하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는 지훈은 마지못해 그의 제안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다. 같은 시각 지훈이 떠나고 텅 빈 저택에 홀로 남은 은하는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호화로운 드레스룸이나 보석함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대신 저택의 서재로 향했다. 거대한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은 대부분 경영과 경제에 관련된 서적들이었지만 한쪽 구석에는 역사와 철학, 그리고 고전 문학 작품들도 꽂혀 있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책을 한 권 꺼내 들고 창가에 앉아 조용히 읽기 시작했다. 그녀의 조용하고 수동적인 태도는 저택의 사용인들에게 그녀를 존재감 없는 안주인으로 각인시켰다. 그들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대했지만 결코 경계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그저 아름다운 장식품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은하가 책을 읽는 동안에도 그녀의 귀와 눈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을. 그녀는 사용인들이 무심코 나누는 대화, 그들의 미묘한 표정 변화, 저택의 모든 소음과 움직임을 무의식적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며칠이 흘렀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지훈은 회사에서 밤을 새우는 날이 잦아졌고 집에 돌아올 때면 언제나 녹초가 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졌다. 은하는 그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가거나 위로의 말을 건네는 대신 그저 멀리서 그의 상태를 지켜보기만 했다. 그녀의 방식은 직접적인 개입이 아니라 철저한 관찰이었다. 그녀는 지훈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퍼즐 조각처럼 모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강대현 회장은 가족 저녁 식사를 소집했다. 지훈과 은하, 그리고 민준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식사 내내 대화의 주제는
단연 회사의 문제였다. 민주는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조사 경과를 보고했다. 그의 보고는 상세했지만 교묘하게 지훈의 판단착오나 미숙한 대응을 부각시키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었다. 지훈은 반박하고 싶었지만 피로에 지쳐 그럴 기력조차 없는 듯 보였다. 할아버지, 너무 걱정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지훈이의 부담을 덜어주겠습니다. 민주는 강 회장 앞에서 지훈을 위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자신의 입지를 다졌다. 강 회장은 그런 민준을 대견하다는 듯 바라보았고 지훈은 묵묵히 입술을 깨물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은하는 말없이 수프를 떠먹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현관으로 나왔을 때였다. 지우는 강 회장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은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민준이 이 집에서 수십 년간 일해온 김 집사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며 무언가 낮게 속삭였다. 김 집사는 고개를 숙인 채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주인과 집사의 대화처럼 보였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은하는 놓치지 않았다. 민준이 몸을 돌려 차로 향하기 직전 그는 김 집사를 향해 아주 작고 빠른 손짓을 했다. 그것은 마치 약속된 신호처럼 보였다. 검지와 중지를 빠르게 두 번 부딪히는 미세한 동작이었다. 그 신호를 본 김 집사의 얼굴이 찰나의 순간 굳어졌다. 그는 곧바로 평소의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지만 은하의 눈은 그 짧은 변화를 정확히 포착했다. 그것은 정말 사소한 장면이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을 스쳐 지나가는 찰나의 순간. 하지만 은하의 머릿속에서는 그 장면이 계속해서 되풀이되었다. 왜 아주버님은 집사에게 그런 비밀스러운 신호를 보냈을까? 그들의 관계는 생각보다 더 깊고 은밀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그동안 무심코 넘겼던 기억들을 되짚기 시작했다. 민준이 집에 방문할 때마다 김 집사는 항상 그의 곁을 지켰다. 그리고 지훈의 일정이나 건강 상태에 대해 유난히 자주 물었던 것도 같았다. 차에 올라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은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옆자리의 지훈은 피곤한 듯 눈을 감고 있었다. 은하는 그에게 자신이 본 것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증거도 없는 심증만으로 섣불리 이야기했다가는 의심만 살 뿐이었다. 냉철하고 이성적인 강지훈이라는 남자는 자신의 추측을 망상으로 치부해버릴 것이 뻔했다. 그녀는 좀 더 확실한 무언가를 찾아야 했다. 그날 밤 지훈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깊은 잠을 이루지는 못하는 듯 내내 뒤척이며 식은땀을 흘렸. 은하는 자신의 방에서 나와 조용히 그의 방문 앞에 섰다. 문틈으로 그의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녀는 문고리를 잡으려다 조용히 손을 거두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신 서재로 향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켜고 JK그룹과 관련된 모든 기사와 자료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민준이 최근 몇 년간 진행했던 프로젝트들과 그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했다. 표면적으로 그는 유능하고 사교적인 경영자였다. 하지만 은하는 그의 행적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균열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설명되지 않는 자금의 흐름, 의심스러운 인물들과의 잦은 접촉, 그리고 이번 반도체 라인 사태와 미묘하게 연결되는 과거의 작은 사건들.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지만 아직 결정적인 그림은 보이지 않았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은하는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밤을 샜지만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머리는 더욱 맑아졌다. 그녀는 이제 확신했다. 지금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지훈을 무너뜨리기 위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의 형 강민준이 있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동이 터오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다. 이 차가운 계약 결혼 속에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편의 유일한 아군이 되어가고 있었다. 반도체 라인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강지훈의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감이라고 생각했다. 연일 이어지는 밤샘 근무와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려니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뚜렷해졌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천근만근 무거웠고 중요한 보고를 받는 도중 순간적으로 현기증이 일어 서류 위로 아찔한 어둠이 쏟아지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몸은 정직했다. 집중력은 눈에 띄게 저하되었고 예리했던 판단력은 무뎌져 갔다. 평소라면 단번에 간파했을 보고서의 허점을 놓치기 일쑤였고 회의 중에도 멍하니 다른 생각에 잠기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섬뜩해지곤 했다. 강지훈이라는 이름에 따라붙던 완벽함이라는 수식어에 서서히 균열이 가고 있었다. 결국 그는 비서 몰래 병원을 찾았다. JK그룹의 주치의는 온갖 정밀 검사를 진행했지만 결과는 허무할 정도로 정상이었다. 의사는 그의 차트를 넘기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무래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번아웃 증후군 같습니다. 특별한 병이 있는 것이 아니니 당분간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푹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훈은 쓴웃음을 지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니. 그것은 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말이었다. 그의 건강 악화 소식은 당연하게도 형인 강민준의 귀에 들어갔다. 민준은 한달음에 지훈의 사무실로 달려왔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다. 의사에게 이야기는 들었다. 네가 그렇게 될 때까지 나는 뭘 한 건지 모르겠다. 그는 자책하는 말을 늘어놓으며 최고급 한약과 영양제가 담긴 상자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면서 그는 아주 세심하고 구체적인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특히 어지러운가? 아니면 식사 후에 더 심해지나? 내가 보내준 그 약초차가 두통에는 좀 효과가 있던가? 민준의 질문들은 형제간의 걱정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집요하고 분석적이었다. 그는 마치 의사가 환자의 병세를 관찰하듯 지훈의 상태를 꼼꼼하게 체크했다. 지훈은 스트레스 때문에 예민해진 탓이라 생각하며 그의 질문에 성실히 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찜찜함은 가시지 않았다. 이 모든 상황을 집에서 전해 듣는 서은아의 마음은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건강이 나빠졌다는 소식에 표면적으로는 담담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게 움직였다. 아주버님의 과도한 관심, 그리고 남편의 점진적인 쇠약, 그녀가 지난번 목격했던 비밀스러운 손짓과 이 모든 상황이 무관하지 않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날 밤부터 은하는 비밀스러운 기록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에 암호를 건 새로운 파일을 만들고 그날 지훈의 상태와 주변 상황을 밀리 단위로 기록했다. 아침 식사 메뉴, 그가 마신 음료의 종류, 복용한 약, 그리고 증상이 나타난 시간과 정도. 또한 그날 저택을 방문한 사람, 지훈과 통화한 인물, 심지어 김 집사를 비롯한 사용인들의 사소한 행동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기록으로 남겼다. 그녀의 조사는 소리 없이 그리고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낮에는 서재에서 책을 읽는 조용한 안주인 행세를 했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날카로운 분석가로 변했다. 그녀의 기록이 쌓여갈수록 희미했던 의심은
점차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일정한 패턴을 발견했다. 지훈의 컨디션이 유독 좋지 않은 날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민준이 보냈다며 김 집사가 아침마다 정성껏 내오는 건강차를 마신 날이었다.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외부 미팅 때문에 아침 일찍 집을 나서서 그 차를 마시지 못한 날이면 그는 저녁에 돌아왔을 때 평소보다 훨씬 생기가 있었다. 반면 주말에 집에서 그 차를 마시고 하루를 시작한 날에는 어김없이 오후 내내 소파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깊은 피로감을 호소했다. 이것은 더 이상 심증이 아니었다. 명백한 상관관계였다. 은하는 자신의 끔찍한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작은 실험을 계획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김 집사가 은쟁반에 찻잔을 받쳐 들고 지훈의 서재로 향하는 것을 본 그녀는 일부러 복도 모퉁이에서 그와 부딪혔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어머, 죄송해요. 제가 잠시 한눈을 팔았네요. 그녀는 과장된 목소리로 사과하며 허리를 숙였다. 김 집사의 얼굴에 스친 당혹감은 매우 짧았지만 은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사모님, 제가 바로 다시 준비해 오겠습니다. 그가 서둘러 자리를 수습하려 하자 은하는 그의 팔을 붙잡았다. 아니에요, 집사님. 제 실수인걸요. 제가 직접 준비할게요. 남편에게 가끔은 제 손으로 차를 끓여주고 싶었어요.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지나쳐 주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주방에서 김 집사가 항상 사용하는 약초 보관함을 열었다. 수십 개의 칸으로 나뉜 함 속에는 다양한 종류의 말린 약재들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후각과 미각에 의존해 원래의 차와 가장 비슷한 향과 색을 내는 무해한 약초들을 골라 차를 끓였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그 차를 들고 지훈의 서재로 갔다. 차를 마시는 지훈의 모습을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그날 저녁 회사에서 돌아온 지훈의 모습은 평소와 미묘하게 달랐다. 물론 여전히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늘 그를 짓누르던 깊은 무력감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꽤 오랫동안 회사 이야기에 집중했고 습관처럼 찾던 두통약도 먹지 않았다. 지훈 자신은 자신의 작은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는 듯했다. 아마도 그저 컨디션이 조금 좋은 날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은하에게는 그 작은 차이가 거대한 확신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가설이 맞았다. 남편을 쇠약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스트레스나 번아웃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그의 음식에 아주 교묘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독을 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강민준이 있었다. 그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 미수였다. 그날 밤 은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어두운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아름답게 가꿔진 정원은 어둠 속에서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이 거대한 저택은 더 이상 안전한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적들이 사방에 널려 있는 위험한 전장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 강지훈은 자신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도 모른 채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그녀가 움직여야 할 때였다. 이 차가운 계약 결혼의 상대방을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지켜내야만 했다. 은하의 작은 실험 이후 저택의 아침은 전과 다름없이 시작되었지만 그녀의 눈에 비치는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남편을 위해 정성껏 차를 준비하는 김 집사의 충직해 보이는 모습은 이제 소름 끼치는 위선으로 보였다. 은쟁반 위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향기로운 김은 더 이상 따스함의 상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죽음의 그림자였다.
그녀는 이제 관찰자가 아니었다. 이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파헤쳐야 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의 최우선 과제는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남편의 찻잔에 독이 들어있다는 확신은 있었지만 이성적이고 증거를 중시하는 강지훈을 설득하고 교활한 강민준의 가면을 벗기기 위해서는 그 독의 실체를 증명해야만 했다. 하지만 어떻게 저택의 모든 눈과 귀가 그녀를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움직이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녀에게는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다. 그녀는 며칠 동안 김 집사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림자처럼 쫓았다. 그의 동선, 습관, 그가 만나는 사람들을 조용히 관찰했다. 김 집사는 수십 년간 이 집에서 일해온 베테랑답게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은하의 날카로운 눈은 그의 완벽한 일과 속에서 아주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한 가지 이상점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지훈이 마시고 남은 차십회 처리 방식이었다. 저택의 다른 모든 음식물 쓰레기는 주방 뒤편의 퇴비 처리장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유독 지훈의 아침 건강차에 사용된 차심만큼은 예외였다. 김 집사는 그것을 따로 작은 용기에 담아 저택 정원 가장 구석에 있는 소형 소각로로 직접 가져가 태워버렸다. 증거를 완벽하게 인멸하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바로 저곳, 저 소각로 안에 그녀가 찾는 단서가 있을 터였다. 계획을 세우는 동안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 하나가 불현듯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그것은 결혼식 피로연 때의 일이었다. 시끄러운 연회장을 잠시 벗어나 정원에서 바람을 쐬고 있을 때 그녀는 아주버님인 민준이 낯선 남자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목격했다. 당시에는 그저 사업상의 대화려니 하고 무심코 지나쳤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대화 조각들이 섬뜩한 의미를 띠고 되살아났다. 천연 화합물이라 추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희귀한 난초에서 추출해서 즉각적인 반응 없이 서서히 축적되는 방식이라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그 말들은 당시에는 아무 의미 없는 단어의 나열이었지만 지금은 남편의 증상과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일치했다. 민주는 처음부터 단순한 독이 아닌 현대 의학 기술로도 쉽게 검출되지 않는 정교한 독극물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억의 조각은 그녀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날 밤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다. 모두가 깊이 잠든 시각. 이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였다. 그녀는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작은 채집 도구와 비닐봉지를 챙겨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다. 칠흑 같은 어둠과 거센 빗소리가 그녀의 은밀한 움직임을 완벽하게 가려주었다. 정원으로 나가는 길은 예상보다 험난했다. 번개가 칠 때마다 드러나는 기괴한 나무 그림자들이 그녀를 위협하는 듯했고 발밑에서는 젖은 흙이 질척거리며 발목을 잡았다.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듯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남편의 창백한 얼굴과 형의 위선적인 미소가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었다. 그녀는 이 싸움에서 결코 질 수 없었다. 마침내 정원 구석의 작은 소각로에 도착했다. 낡은 철제 문은 비를 맞아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빗장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다행히 아직 불을 피우기 전이라 오늘 아침에 버려진 차십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준비해간 작은 손전등을 켜고 내부를 살피기 시작했다. 젖은 차십들 사이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녀는 장갑을 낀 손으로 축축한 차십들을 헤집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손가락 끝에 차십과는 다른 이질적인 감촉이 느껴졌다.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
손전등 불빛에 비춰본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그것은 손가락 한 마디 크기의 아주 작은 은박 포장지였다. 아무런 상표나 글씨도 없는 내용물을 쏟아낸 뒤 구겨서 버린 빈 봉투. 하지만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독극물이 담겨 있던 용기라는 것을. 포장지에서는 희미하지만 코를 찌르는 낯선 약품 냄새가 났다. 그녀는 포장지와 주변의 차십들을 조심스럽게 비닐봉지에 담았다. 이것으로 최소한의 물증은 확보했다. 이제 이것을 분석해서 성분을 밝혀내기만 하면 되었다. 그녀는 서둘러 현장을 정리하고 자신이 왔던 흔적을 지웠다. 빗줄기는 그녀의 발자국을 깨끗하게 씻어내줄 터였다. 다시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흠뻑 젖은 생쥐꼴이었지만 추위를 느낄 겨를도 없었다. 그녀는 증거물이 담긴 비닐봉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그것을 내려다보았다. 작고 초라한 이 물건이 거대한 JK그룹을 뒤흔들고 한 남자의 추악한 욕망을 심판할 무기가 될 터였다. 그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 집안에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완전히 혼자였다. 남편인 지훈에게조차 섣불리 이 사실을 알릴 수 없었다. 증거가 불충분할 뿐더러 그의 현재 상태로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었다. 어쩌면 그는 형을 믿고 싶은 마음에 오히려 자신을 의심할지도 모른다. 그녀는 오직 자신만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다. 고요한 저택의 밤, 은하는 차가운 결의를 다졌다. 이제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남편을 구해내기 위한 그녀만의 외로운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손에 쥔 증거물은 차가웠지만 은하의 머릿속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미지의 물질이 무엇인지 밝혀낼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였다. JK그룹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 강민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사람이어야만 했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잊고 있던 과거의 한 인물을 떠올렸다. 그것은 그녀가 서진가의 조용한 딸이 되기 전 자신의 이름으로 빛나던 시절의 인연이었다. 그녀는 한때 촉망받는 화학도였다. 대학 시절 그녀의 명석한 두뇌와 실험에 대한 열정은 교수들 사이에서도 유명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지고 집안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꿈을 접고 조용한 교수로서의 삶을 선택했다. 그때의 인연 중 그녀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그녀의 지도교수였던 유인성 박사였다. 그는 학계의 압력에 굴하지 않는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였다. 은하는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었다. 통화 기록이나 메시지가 감시당할 위험이 있었다. 그녀는 다음 날 미술관에 다녀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저택을 나섰다. 그리고 곧장 시내의 한 공공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곳의 공용 컴퓨터를 이용해 그녀는 예전에 사용했던 암호화된 이메일 계정으로 유 박사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내용은 간단했다. 교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긴급한 사안입니다. 몇 시간 뒤 그녀가 임시로 만든 다른 계정으로 답장이 도착했다. 역시 유 박사다웠다. 불필요한 질문 없이 만날 시간과 장소만 적혀 있었다. 약속 장소는 그가 운영하는 사설 바이오 연구소 근처의 한적한 식물원이었다. 그녀는 약속 시간에 맞춰 식물원으로 갔다. 온실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 속에서 희귀한 식물들 사이를 거닐다 보니 몇 년 만에 만나는 유 박사가 저편에서 그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은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유 박사는 백발이 성성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예리했다. 그는 은하의 얼굴을 잠시 빤히 쳐다보더니 낮게 말했다.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무슨 일이냐?
그의 단도직입적인 물음에 은하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준비해온 샘플이 담긴 작은 용기를 건네며 말했다. 이 물질의 성분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아주 비밀스럽고 또 신속하게요. 유 박사는 샘플을 받아들고 잠시 살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은하의 굳은 표정과 절박한 눈빛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즉시 간파한 듯했다. 알겠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연락하지. 그는 자신의 개인 보안 전화번호를 알려주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은하는 그가 사라진 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녀는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기다림의 시간은 지옥과도 같았다. 그녀는 저택으로 돌아와 다시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의 가면을 써야 했다. 지훈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졌다. 그는 이제 현기증 때문에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그런 남편을 지켜보는 은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때로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은 충동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이성을 잃지 않았다. 불확실한 진실은 그에게 희망이 아닌 혼란만 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집사가 그녀에게 평소와 다른 질문을 던졌다. 사모님, 요즘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혹시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신지요? 그의 눈빛은 걱정하는 듯 했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경계심과 의심이 서려 있었다. 은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불안감이 혹시라도 겉으로 드러난 것일까?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남편이 아프니 저도 덩달아 기운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며칠이 더 흐른 뒤 그녀가 몰래 구입한 대포폰이 짧게 진동했다. 유 박사였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심각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지금 바로 연구소로 와줄 수 있겠나? 전화로 할 이야기가 아니다. 그의 말에 은하는 모든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급히 옷을 갈아입고 다시 저택을 빠져나왔다. 연구소로 향하는 내내 그녀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유 박사의 개인 연구실은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했다. 그는 은하를 맞이하며 복잡한 분자 구조식이 떠 있는 거대한 스크린을 가리켰다. 이것이 자네가 가져온 샘플에서 검출된 물질의 구조일세. 내 연구 인생에서 이렇게 교활하고 악랄한 독소는 처음 본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경악으로 굳어 있었다. 그는 분석 결과를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남미의 특정 고산지대에서만 자라는 희귀 난초에서 추출한 알칼로이드 계열의 신경독이었다. 현대 과학으로 합성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작용 방식이었다. 체내에 들어오면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아주 서서히 신경계와 내장기관에 축적되어 기능을 마비시켰다. 증상은 극심한 스트레스나 번아웃과 거의 동일해서 부검을 하더라도 사인을 밝혀내기 어려울 정도라고 했다. 유 박사는 침통한 목소리로 결론을 내렸다. 이 독을 계속 복용한다면 처음에는 만성 피로와 현기증을 겪다가 결국에는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하게 될 걸세. 외부적으로는 과로사처럼 보이겠지. 완벽한 위장 살인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독이야.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은하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차갑고도 명백한 살인의 증거였다. 그녀는 스크린에 떠 있는 복잡한 화학식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저 아름답고도 치명적인 구조가 남편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녀의 분노는 두려움을 넘어섰다. 유 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체 누가 누구를 상대로 이런 끔찍한 짓을 벌이고 있는 건가? 은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추측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전쟁의 시작이었다. 유 박사의 연구실에서 돌아온 은하는 그날 밤 잠들어 있는 지훈의 침실 문 앞에 조용히 섰다. 곤히 잠든 그의 얼굴은 평소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지치고 병든 한 남자의 모습일 뿐이었다. 창백한 뺨, 식은 땀이 맺힌 이마, 미세하게 떨리는 손가락. 그녀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이제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이 끔찍한 진실을 그에게 알려야만 했다.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알리느냐였다. 병과 배신감에 지쳐 있는 그에게 다짜고짜 형이 당신을 독살하려 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분명 충격에 빠질 것이고 어쩌면 이성을 잃고 섣부른 행동을 할지도 몰랐다. 최악의 경우 자신의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그녀를 의심할 수도 있었다. 그녀는 감정이 아닌 철저한 논리와 증거로 그를 설득해야 했다. 다음 날 저녁 은하는 기회를 엿보았다. 그날따라 지훈의 상태는 최악이었다. 그는 회사에서 돌아오자마자 현관에서 휘청거렸고 은하가 재빨리 부축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쓰러졌을지도 모른다. 은하는 그의 팔을 붙잡고 그의 서재로 이끌었다. 그녀의 부축을 받는 순간 지훈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타인 앞에서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해야만 했다. 서재에 들어서자마자 은하는 안에서 문을 잠갔다. 지훈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짓이지? 그의 목소리는 쇠약했지만 여전히 날이 서 있었다. 은하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곳에서는 그 누구도 우리의 대화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지훈은 말없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은하는 테이블 위에 자신이 그동안 기록해온 파일과 유 박사에게서 받은 분석 보고서를 올려놓았다. 그녀는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마치 제3자의 사건을 보고하듯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처음 그의 건강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부터 아주버님과 김 집사의 의심스러운 행동, 그리고 아침 건강차에 대한 자신의 가설과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작은 실험에 대해 순서대로 설명했다. 지호는 처음에는 팔짱을 낀 채 회의적인 표정으로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소설을 쓰고 있는 건가 하는 불신이 가득했다. 그에게 서은하는 그저 사업적인 이유로 곁에 둔 존재감 없는 아내일 뿐이었다. 그런 그녀가 자신의 형과 집사를 음해하는 듯한 말을 늘어놓고 있으니 어이가 없을 따름이었다. 그는 그녀의 말을 끊고 차갑게 말했다. 그만하면 됐소. 당신의 목적이 뭐지? 하지만 은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기록이 담긴 파일을 열어 그의 앞에 펼쳐 보였다. 파일에는 날짜별로 그의 식단과 증상, 주변 인물들의 행적이 소름 끼칠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지훈은 마지못해 파일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표정은 서서히 굳어갔다. 그녀의 기록은 단순한 의심의 나열이 아니었다. 명백한 데이터와 통계에 기반한 냉철한 분석이었다. 마지막으로 은하는 유인성 박사의 분석 보고서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여기 당신의 몸을 쇠약하게 만들고 있는 것의 정체입니다. 의사들은 스트레스라고 했지만 과학은 다른 답을 내놓더군요. 지우는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그의 눈은 전문 용어로 가득한 문서 위를 빠르게 훑어내려갔다. 그리고 독소의 화학 구조식과 그 작용 방식,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에 이르렀을 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보고서에 적힌 증상들은 그가 지난 몇 달간 겪어온 고통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만성 피로,
현기증, 집중력 저하,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르게 될 급성 신부전.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 했다. 이것은 우연일 수 없었다. 자신의 몸이 보내온 고통의 신호들이 눈앞의 문서 위에서 과학적인 언어로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은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제 불신이 아닌 거대한 공포와 혼란이 담겨 있었다. 어떻게 형님이,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피를 나눈 형제, 어릴 적 함께 자라온 형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은 그가 평생 쌓아온 세계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충격이었다. 그의 냉철한 이성은 이 끔찍한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하지만 그의 몸이 겪어온 고통과 눈앞의 과학적 증거는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그의 내면에서 거대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었다. 긴 침묵이 흘렀다. 서재 안에는 지훈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마침내 그는 무너져 내렸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그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완벽주의자 강지훈이 처음으로 보이는 연약한 모습이었다. 그 순간 은하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작은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그 어떤 말보다도 큰 위로가 되었다. 한참 뒤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충격과 슬픔을 넘어 차가운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은하를 바라보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왜 나를 위해 이런 위험한 일을 한 거요?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일 텐데. 그의 질문 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철저한 계약이었기에 그녀의 헌신적인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은하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우리의 시작이 계약이었을지는 모르지만 당신은 제 남편입니다. 제 남편이 눈앞에서 살해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지훈의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벽이 허물어졌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서진가의 딸이나 계약의 일부가 아닌 서은하라는 한 명의 인격체로 바라보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방금 전까지 그를 짓누르던 쇠약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그의 온몸에서는 얼음처럼 차갑고도 단단한 결의가 뿜어져 나왔다. 그는 은하에게 말했다. 고맙소. 당신이 내 목숨을 구했소. 이제부터는 내가 싸워야 할 시간이야. 그는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그를 죽이려 했던 증거는 이제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터였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하고 차가웠던 공기는 사라졌다. 대신 공동의 목표를 가진 동맹으로서의 팽팽한 유대감이 그 자리를 채웠다. 지훈은 은하를 바라보며 첫 번째 작전을 지시했다. 내일부터 나는 오늘보다 더 아픈 환자가 될 겁니다. 더 약하고 무능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강민준이 승리를 확신하고 방심하게 만드십시오. 그가 자신의 함정 속으로 더 깊이 걸어 들어오도록. 은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못해 시작된 그들의 동맹은 이제 가장 위험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부터 강지훈과 서은하의 완벽한 연극이 시작되었다. 김 집사가 어김없이 건강차를 들고 왔을 때 지훈은 잔을 받으려는 듯 손을 뻗다가 갑자기 심한 현기증을 호소하며 잔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값비싼 찻잔이 산산조각 났다. 은하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와 그의 몸을 부축했다. 여보,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다. 지훈은 이마를 짚으며 힘겹게 말했다. 미안하군.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의 연기는 너무나도 실감나서 그를 지켜보던 김 집사의 눈에는 아주 잠깐이지만
만족스러운 빛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은하는 놓치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지훈의 아침차는 은하가 직접 챙겼다. 그녀는 독이 든 약재 대신 기력을 보충하는 무해한 약초로 차를 끓여 그에게 건넸고 그는 보란듯이 그 차를 마셨다. 회사에서의 그의 연기는 더욱 치밀했다. 그는 일부러 헝클어진 모습으로 출근했고 복도를 걸을 때조차 벽에 몸을 기대는 등 쇠약한 모습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중요한 회의에서는 일부러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핵심을 놓치는 질문을 던지거나 갑작스러운 기침 발작을 일으켜 회의의 흐름을 끊었다. JK그룹의 얼음 왕자라 불리던 그의 총명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정점은 이사회에서 찍었다. 그는 모든 임원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건강 문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현재 진행 중인 반도체 프로젝트의 모든 권한을 형인 강민준 부사장에게 일임하겠다고 발표했다. 잠시 요양하며 건강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그의 말에 이사회는 술렁였다. 민주는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라, 지훈아. 내 몫까지 내가 해낼 테니 너는 아무 생각 말고 푹 쉬도록 해. 그의 눈은 승리자의 희열로 번뜩이고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이 되면 죽어가던 환자와 그의 곁을 지키던 비련의 아내는 가장 냉철하고 치밀한 전략가 팀으로 변신했다. 지훈의 서재는 이제 그들의 비밀 작전 본부였다. 두 사람은 외부의 모든 감시를 차단한 채 밤늦도록 함께 머리를 맞댔다. 지훈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회사의 내부 기밀 데이터에 접근하면 은하는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그 방대한 자료 속에서 의미 있는 단서들을 꿰어 맞췄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민준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었다. 은하는 민준이 관리하는 여러 자회사들의 재무제표에서 의심스러운 지출 항목들을 발견했다.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매달 거액의 자금이 케이맨 제도에 위치한 한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지훈이 그 회사의 등기 이사를 확인한 결과 그는 민준의 대학 동창이자 현재 그의 최측근 중 한 명이었다. 명백한 비자금 조성의 증거였다. 그들의 다음 목표는 공범을 색출하는 것이었다. 특히 반도체 라인 사태를 의도적으로 일으킨 내부 조력자를 찾아야 했다. 은하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초기 불량 분석 보고서를 다시 검토했다. 그러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모든 보고서의 최종 책임자는 지훈의 팀이었지만 가장 핵심적인 데이터 분석 부분은 유독 한 명의 주임 연구원이 전담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진수였다. 지훈은 이진수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실력은 있지만 야망이 크고 종종 문제를 일으키던 직원이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는 반도체 사태가 터진 직후 민준의 부서로 자리를 옮기면서 과장으로 특별 승진했다. 지훈과 은하는 이진수가 이번 사태에 약한 고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지훈은 즉시 보안팀에 신뢰할 수 있는 인력을 통해 이진수의 뒷조사를 지시했다. 한편 지훈이 예상했던 대로 민주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그는 지훈에게서 넘겨받은 프로젝트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주무르기 시작했고 지훈의 사람들을 하나둘씩 한직으로 밀어내며 자신의 라인을 구축했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고 이제 마지막 결정타를 날릴 시점만 저울질하고 있었다. 그는 곧 지훈을 경영 무능과 건강상의 이유로 완전히 해임시키기 위한 명분을 쌓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측근들과 가진 비밀스러운 술자리에서 노골적으로 자신의 계획을 떠벌렸다. 강지훈은 이제 끝났어. 며칠 안에 이사회에서 완전히 몰아낼 거다. 증거는 차고 넘치지. 반도체 라인을 망가뜨린 것도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도 전부 그 녀석의 짓으로 만들면 돼.
어차피 병든 놈은 말도 제대로 못할 테니. 그의 추악한 웃음소리가 어두운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재물이 스스로 걸어 들어왔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같은 시각 지훈의 서재에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었다. 이진수의 뒷조사 결과 그가 거액의 도박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는 그의 약점을 이용해 그를 협박하고 데이터 조작을 지시했던 것이다. 또한 케이맨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에서 빠져나간 자금의 일부가 남미에 위치한 한 화학연구소로 송금된 사실도 확인되었다. 그 연구소는 희귀 식물에서 독소를 추출하는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음모의 전체적인 그림이 마침내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다. 지훈과 은하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결의만이 가득했다. 민준이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축배를 드는 동안 그가 사냥하던 먹잇감들은 조용히 그의 목에 밧줄을 걸고 있었다. 이제 그 밧줄을 당길 시간이었다. 강지훈의 연기가 절정에 달하면서 강민주는 마침내 때가 왔다고 판단했다. 결정적인 계기는 지훈이 회사 로비에서 기자들과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실신하는 연기를 펼친 것이었다. 이 사건은 즉시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JK그룹 후계자의 심각한 건강 이상설이 기정사실처럼 퍼져나갔다. 여기에 민준이 돈으로 매수한 의사가 제출한 강지훈 이사의 퇴행성 신경질환 소견서가 더해지면서 모든 조건은 완벽하게 갖추어졌다. 민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즉시 부회장의 권한으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소집 명분은 회사의 주가 안정을 위한 대책 논의 및 강지훈 이사의 거취 문제에 대한 중대 결의였다. 이사회 소집 공고가 나가자 JK그룹은 그야말로 폭풍전야의 분위기에 휩싸였다.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앞으로의 운명을 불안하게 점쳤고 지훈의 라인에 있던 임원들은 좌불안석이었다. 이사회 전날 밤 민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마지막 점검에 여념이 없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지훈을 완벽한 범죄자로 만들 조작된 증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반도체 프로젝트에 자금을 빼돌려 해외 계좌로 송금한 것처럼 꾸민 은행 거래 내역서, 핵심 기술을 경쟁사에 유출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긴 위조 이메일, 그리고 그의 무능한 경영 판단 때문에 회사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가짜 회계 보고서까지. 그는 자신의 연설문을 몇 번이고 되뇌며 승리에 찬 미소를 지었다. 그는 비탄에 빠진 형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할 준비를 마쳤다. 동생의 건강 악화도 모자라 그가 회사에 저지른 끔찍한 배신을 직접 밝혀야만 하는 비운의 리더. 이사회 멤버들은 분명 자신의 진정성에 동정표를 던질 것이고 모든 것은 그의 계획대로 흘러갈 터였다. 그는 이미 JK그룹의 새로운 주인이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있었다. 한편 폭풍의 눈 속에 있는 지훈의 저택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이사회 소집 소식을 들은 지훈과 은하는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그들은 서재에서 마지막 반격 카드를 점검하고 있었다. 민준이 거짓의 성을 쌓아 올리는 동안 그들은 그 성을 한 방에 무너뜨릴 진실의 대포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시간이었다. 지훈은 자신의 비서실 직속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수십 년간 강씨 일가를 보좌해온 지훈이 유일하게 신뢰하는 인물이었다. 지훈의 명령은 짧고 단호했다. 이진수 과장을 아무도 모르게 내 앞으로 데려오게.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결단력이 서려 있었다. 그날 밤 퇴근하던 이진수는 지하 주차장에서 보안팀에게 둘러싸였다. 그는 겁에 질려 저항했지만 그들이 내민 증거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의 도박빚 내역과 그 빚이 민준의 비자금 계좌에서 흘러나온 돈으로 해결된 금융기록, 그리고 그가 조작한 연구 데이터 원본 파일까지. 그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깨달았다. 보안팀은 그를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지훈과 영상 통화를 연결했다. 화면에 나타난 지훈의 모습은 병색이 완연했지만 그의 눈빛은 얼음 송곳처럼 날카롭게 이진수의 심장을 꿰뚫었다. 지훈은 그에게 선택지를 주었다. 여기서 강민준 부사장과 함께 공멸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자백하고 법의 선처를 구할 것인가? 이진수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실토하기 시작했다. 이사회 당일 아침 JK그룹 본사 건물에는 전운이 감돌았다.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이사들이 하나둘씩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으로 들어섰다. 회의장 중앙에는 주인공인 지훈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잠시 후 민준이 비장한 표정으로 들어섰다. 그는 이사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악수를 나누었고 그의 모습은 마치 회사를 위기에서 구할 영웅처럼 보였다. 마침내 회의가 시작되었다. 민준은 의장석에 서서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이사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긴급하게 이사회를 소집하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동생인 지훈의 건강 상태에 대해 비통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매수된 의사의 소견서를 증거로 제시하며 지훈이 더 이상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못 박았다. 회의장의 분위기는 그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사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이제 마지막 결정타를 날릴 준비를 했다. 그는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들어보이며 더욱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저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제 동생의 건강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그리고 결심이 선 듯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지금부터 저는 강지훈 이사가 우리 JK그룹에 끼친 막대한 재정적 손실과 그의 배임 행위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회의장 대형 스크린에 그가 조작한 증거 자료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사들은 경악하며 스크린에 집중했다. 강지훈의 몰락이 눈앞에 다가온 순간이었다. 강민준이 준비한 거짓 증거들이 스크린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그는 비통한 표정 연기의 대가처럼 동생의 배신에 가슴 아파하는 형의 모습을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이사들은 그의 연기와 조작된 자료에 완전히 설득당한 듯 여기저기서 탄식과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민주는 이제 마지막 쐐기를 박을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의장을 향해 강지훈 이사의 해임안을 즉시 표결에 붙여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했다. 의장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의사봉을 들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육중한 회의실 문이 마치 폭발이라도 하듯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방금 전까지 병상에 누워 죽어가고 있어야 할 남자 강지훈이 서 있었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수트 차림, 얼음처럼 차갑고 예리한 눈빛. 그의 곁에는 그와 대조적으로 고요하고 침착한 기품을 지닌 서은아가 함께였다. 회의장은 일순간에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굳어버렸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단연 강민준이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지훈아, 네가 어떻게? 몸은. 그는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고 더듬거렸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지훈은 그런 형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연단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힘이 넘쳤고 그의 온몸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압감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연단에 서서 당황한 민준을 옆으로 밀어내고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회의장을 가득 메운 이사들을 향해 낮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좀 늦었군요. 제 형님의 흥미진진한 창작극의 절정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의 말에 이사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지훈은 은하를 향해 고갯짓했다. 은하는 침착하게 자신의 노트북을 회의장 스크린에 연결했다. 그러자 민준의 거짓 증거들로 가득했던 화면은 순식간에 복잡한 화학 구조식과 분석 데이터로 바뀌었다. 지훈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다. 형님께서 제 건강을 무척이나 걱정해 주셨으니 그 원인부터 명확히 밝혀드리는 것이 도리겠지요. 지훈은 지난 몇 달간 자신에게 벌어진 독살 시도의 전말을 남김없이 폭로했다. 은하가 기록한 타임라인, 독극물의 성분 분석 보고서, 그리고 그 독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모든 증거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었다. 민준이 매수했던 의사는 자신의 얼굴이 사색이 되는 것을 느끼고 몰래 회의장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문을 지키고 있던 보안팀에게 가로막혔다. 그의 탈출구는 이미 차단되어 있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이사들은 이제 민준을 의심과 경악의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했다. 지훈은 멈추지 않았다. 다음으로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민준의 페이퍼 컴퍼니와 그를 통해 오간 비자금의 흐름도였다. 지훈은 민준이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던 횡령과 배임이 사실은 모두 민준 자신이 저지른 범죄였음을 조목조목 증명해 나갔다. 돈이 JK그룹의 자회사에서 페이퍼 컴퍼니로, 그리고 다시 독극물을 연구한 화학연구소와 민준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내역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민준과 결탁했던 몇몇 이사들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 또한 이 거대한 범죄의 공범으로 엮여 들어갈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였다. 민준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거짓말이야. 저건 모두 조작된 거야. 내 놈이 날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의 발악은 처절했지만 그 누구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지훈은 그런 형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반도체 프로젝트의 사보타주에 대해서는 제 형님의 말씀이 일부 맞습니다. 내부 조력자가 있었지요.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보안팀에 이끌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이진수 과장이 들어왔다. 그는 연단 앞에 서서 마이크를 통해 민준에게 협박당해 연구 데이터를 조작하고 프로젝트를 망가뜨린 과정을 눈물로 고백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민준의 추악한 음모는 만천하에 드러났다.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음을 깨달은 그는 최후의 발악을 했다. 그는 괴성을 지르며 지훈에게 달려들었다. 이 개자식아,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어. 하지만 그의 주먹이 지훈에게 닿기도 전에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이 그를 덮쳐 바닥에 쓰러뜨렸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지만 이미 그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었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의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경비팀과 검찰에 즉시 연락하라고 소리쳤다. 민준과 그의 핵심 공범들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화려했던 야망의 화신 강민준 부회장이 한순간에 수갑을 찬 범죄자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그의 몰락은 너무나도 허무하고 비참했다. 소란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지훈은 다시 연단에 섰다. 그는 충격에 빠진 이사들을 둘러보았다. 이제 JK그룹의 질서는 완벽하게 그의 손아귀에 들어왔다. 그는 연설을 마무리하는 대신 조용히 자신의 곁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은하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모든 이사들이 보는 앞에서 그는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행동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했다. 이 모든 승리가 그녀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무언의 고백이자 그녀가 더 이상 계약 결혼의 장식품이 아닌 자신의 유일한 파트너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순간이었다. 쿠데타는 실패했고 왕은 귀환했다. 그리고 이제 모두는 그의 곁에 선 여인이 누구인지를 똑똑히 알게 되었다. 이 사회에서의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진 후 JK그룹은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다. 강민준 부회장의 살인 미수 및 횡령 혐의 구속 소식은 대한민국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연일 언론에서는 JK그룹의 추악한 형제간의 암투를 대서특필했고 회사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다.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되었고 민준의 공범들은 줄줄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폭풍의 중심에 선 강지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사건이 터진 바로 다음 날 그룹의 새로운 대표이사로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그는 고개를 숙여 국민과 주주들에게 사과하면서도 이번 사태를 뼈를 깎는 쇄신의 기회로 삼아 더욱 깨끗하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단호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은 시장의 불안을 조금씩 잠재우기 시작했다. 그 후 그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다. 그는 즉시 그룹 내에 특별 감사팀을 꾸려 민준이 남긴 부패의 고리들을 모조리 잘라냈다. 수십 년간 회사에 기생하며 사리사욕을 채워온 임원들이 해고되었고 그 자리는 실력과 청렴함을 갖춘 젊은 인재들로 채워졌다.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JK그룹은 서서히 건강을 되찾아갔다. 골마 터졌던 상처를 도려내고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다. 가장 힘든 것은 가족과의 시간이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강대현 회장은 충격으로 자리에 몸져 누웠다. 지훈과 은하가 병실을 찾았을 때 한 시대를 호령했던 노예한 경영자는 그저 힘없는 노인의 모습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지훈과 은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과한 욕심과 어리석음이 손자들을 괴물로 만들었다며 자책했다. 그는 두 사람에게, 특히 은하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애초에 너희를 사업적 관계로 묶어두려 했던 내 잘못이 크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네가 우리 가문을 그리고 내 손자를 구했구나. 부디 이제는 서로에게 진정한 가족이 되어 주어라. 그의 말은 더 이상 명령이 아닌 간절한 부탁이었다. 지훈과 은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비로소 차가운 계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부부로 인정받게 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동안에도 지훈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형에 대한 배신감은 쉽게 아물지 않았다. 그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혼자 있을 때면 깊은 허무감에 빠져들었다. 그럴 때마다 그의 곁을 지켜준 것은 은하였다. 그녀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의 곁에 앉아 함께 차를 마시거나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녀의 고요한 존재감은 그 어떤 화려한 위로보다도 지훈에게 큰 힘이 되었다. 어느 날 밤 서재에서 홀로 위스키를 마시고 있던 지훈에게 은하가 다가왔다. 그녀는 그의 잔을 빼앗는 대신 자신의 잔을 채워 그의 옆에 앉았다. 지훈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군. 형도 가족에 대한 믿음도 다 잃어버렸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독이 배어 있었다. 은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니요, 당신은 모든 것을 잃지 않았어요. 당신은 진실을 얻었고 회사를 지켜냈어요. 그리고
저를 얻었잖아요. 그녀의 담담한 고백에 지훈은 순간 말을 잃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언제나 조용하고 존재감 없다고 생각했던 여자. 하지만 그녀는 누구보다도 강인했고 누구보다도 현명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의 세상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벽이 완전히 허물어졌다. 지훈은 그녀를 자신의 침실로 이끌었다. 더 이상 각자의 방에서 외로운 밤을 보내는 일은 없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비로소 하나의 부부가 되었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는 지독한 시련을 거치며 그 어떤 연인보다도 단단한 신뢰와 애정으로 피어났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강민준과 그의 공범들은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JK그룹은 지훈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완벽하게 정상화되었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투명하고 혁신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세상의 폭풍은 멎었고 그들에게는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다. 어느 맑은 주말 오후 지훈과 은하는 한때 음산하게만 느껴졌던 저택의 정원을 손을 잡고 거닐고 있었다. 이제 그곳은 그들의 따스한 보금자리였다. 지훈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은하에게 물었다. 당신 원래는 화학자가 되고 싶었다고 들었소. 그녀가 대학 시절의 꿈을 포기해야만 했던 이야기를 그는 뒤늦게 알게 되었던 것이다. 은하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지훈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가 당신의 꿈을 지원해주고 싶소. 선물이 아니오. 당신의 열정을 응원하는 파트너로서 말이오. 당신의 이름으로 된 최첨단 연구소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떻겠소? 그의 제안에 은하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껍데기뿐만 아니라 내면의 진짜 모습을 봐주고 있음을 느꼈다. 은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좋아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당신은 최고의 경영자가 되고 저는 최고의 화학자가 될게요. 서로의 꿈을 응원하면서 그녀의 미소는 그가 본 그 어떤 보석보다도 찬란하게 빛났다. 지훈은 그녀를 끌어안고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폭풍은 지나갔다. 지독했던 어둠의 시간이 끝나고 눈부신 아침이 밝아왔다. 의무로 시작된 결혼은 이제 운명이 되었다. 서로를 구원하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마침내 하나의 삶으로 완성된 두 사람. 그들은 함께 손을 잡고 그들 앞에 펼쳐진 빛나는 미래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다.